안녕하세요. 크립토 업계 인사들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크립토 인사의 오유리입니다. 오늘은 자산 가격이 급등할 때 시장 폭락이 닥친다고 예언하셔서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킹 영익이라고 불리기도 하시죠. 시장이 환호하던 지난해 가을 내 생에 못 볼 폭락이 온다.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반복해 경고하셨었는데요. 오랜 시간 여의도에서 지금은 학교에서 자산시장을 봐오시던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구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 크립토 인사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계시지만 여의도에 오래 계셨잖아요. 예, 구독자분들이 또 투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같은 투자 선배로서 어떤 이야기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계속 뭐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뭐 원유, 그다음에 금, 곡물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예.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자산 배분을 하면은 뭐 어떤 국면에서도 투자할 자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주시장이 좋든 나쁘든 경제가 좋든 나쁘든 여러 가지고 투자할 자산이 있으니까 뭐 저는 꼭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관계없이. 그러면 혹시 가상자산도 투자하고 계신가요? 가상자산은 지금 안 해봤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해보려고 네. 제가 여러 가지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몇 달 전부터 비트코인을 제 모델에 넣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비트코인 한번 투자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코노미스트라고도 불리시니까 또 교수님께 글로벌 경제와 또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교수님 별명이 닥터 둠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죠? 예,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좀 미리 예측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주가 급락할 것이다. 그걸 2019년에 책을 내면서 그런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우연히 맞췄죠. 그래서 그 두 번 이후에 저를 닥터 둠이라고 언론들이 부르는데요. 사실 저는 뭐 항상 닥터 둠이 아니고요. 제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한국에서 최고 낙관론자였어요. 거기서 토론 붙일 때 저를 낙관론자, 다른 분들 비관론자로 해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2006년까지는 우리 주식시장 계속 오른다. 뭐 이렇게 계속 낙관적으로 봤었죠. 근데 2008년 금융위기가 온다, 2007년에 뭐 예상하면서 그 뒤로 좀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제자가 뭐 방송국 뭐 기자인데 저희 대학원에 와서 수업을 받았어요. 그럼 산학기 수업을 받더니 닥터 둠보다는 닥터 데이터다. 데이터로 판단하신다. 제가 데이터로 전부 분석하니까. 그래서 그런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오늘부터 닥터 데이터로 부르는 걸로. 저희 방송은 가상자산 투자자분들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 또 주특기신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또 2000선이 깨질 수 있다는 말이 9월 말에 나왔는데 요즘 또 2400선으로 살짝 올랐는데 그때 당시와 사실 시장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요인으로 또 2400선을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린 거죠. 근데 작년에는 제가 주가가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주식 비율 좀 줄이시라. 그래서 제가 거시경제 변수로 주가 저평가, 고평가 정도를 평가하는데요. 우리나라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그 다음에 유동성, M2죠. 이런 거로 평가할 때 작년 상반기에는 거의 30%, 40% 정도까지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뭐 코스피가 지난 특히 9월에는 2100 월말 지수 5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215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경제 변수에서 30% 혹은 20% 정도 가소평가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올해 들어와서는 특히 9월 이후에는 주식을 사시라 이렇게 좀 권유하고 있습니다. 215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500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런 저평가된 게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하지는 않고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뭐 내년 1분기까지는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 2000 밑으로 간다,
뭐 1800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고 뭐 지난전 저점 2150 뭐 그 근처 거기 밑으로는 안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15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 어쨌든 뭐 다른 방송에서도 또 박스권을 유지할 거라고 예, 또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예상하시는 예. 건가요? 그래서 뭐 박스권 하단이 22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뭐 상단은 2600. 그러니까 평균이 앞으로 몇 개월 정도는 2400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2400에서 2로 벗어나면 주식 비중 좀 줄이시고 예, 밑으로 뭐 많이 벗어나면은 2400 밑으로 많이 벗어나면은 주식 투자 늘리고 요즘 경제 기사를 보면 너무 암울한 게 경제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네. 얘기만 하고 있어요. 또 고물가에 뭐 저성장에 복합 위기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은 건가요? 예, 주가는 우리 주가는 저는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네. 아마 실물 경제는 내년 상반기에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올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 그 GDP를 고수하는 소비가 많이 증가하기 어려워요. 지금 물가 오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감소했죠. 네. 예,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니까 소비가 줄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주가하고 집값마저 떨어지니까 여기에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집값이나 주가가 오르면 우리가 부자가 된 것처럼 소비를 늘리는데요. 거꾸로 집값이나 주가가 떨어지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소비를 줄여요. 예,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941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 별로 안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수출인데 지난 9월까지는 우리 수출이 증가했는데 10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서 수출 감소폭이 한 두 자릿수일 거예요. 네, 그래서 실물 경제는 올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아직 이걸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는데 네, 저는 상당 부분 반영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미국의 금리라고 볼 네. 수 있는데 지난 10월에 CPI를 발표한 이후에 또 약간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매파랑 비둘기파랑 서로 격돌을 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시장이 네. 뭐 연준 위원이나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금통위원보다 똑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이 대표적인 시장 금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4.6까지 올랐다가 3.7% 떨어졌고요. 미국 10년 국제수익률 4.2에서 지금 3.78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장기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 물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든지 혹은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아마 FOMC 뭐 지금 기준금리 연방 기금리 4%까지 올랐는데 상한선이 뭐 12월에 0.5%포인트 한 번 올리고 저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이다. 물론 이제 시장 콘센서스는 내년 뭐 상반기에 0.25, 0.25 뭐 베이비 스텝 두 번 하고 한 5%까지 가면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시장 금리 보고 앞으로 미국 경제 뭐 올 4분기 성장률은 좀 플러스겠지만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도 뭐 저는 12월 내년 상반기 가면서 줄어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거의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제가 궁금한 게 물가 정점론이 대다수긴 한데 네. 임금의 상승 속도랑 또 최근에 중국의 비철금속 가격이랑 반등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물가 오르니까 네. 임금 올려달라고 그러죠. 네. 뭐 물가 올랐으니까 임금이 좀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 한 회사를 보니까요. 우리가 매년 말 매년 초에는 임금 협상 때문에 노사가 싸우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는 작년에 소비자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을 올리자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올해 소비자 물가 한 5.2% 오를 거예요. 뭐 그 회사는 임금을 5.2% 올리거든요. 임금 올리면 이제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상품 가격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뭐 코로나 좀 규제 안 한다 지금 막 시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어달라고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 소비가 증가하고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부 원자재 가격도 좀 올랐다 내렸다 그러는데요.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소비 중심으로.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고 원자재 가격도 예, 지금 오르는 국면은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제 유가를 비롯해 아주 주요 원자재 가격이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임금 상승 속도가 올라가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이제 점점 낮아지면은 네. 예, 근로자들도 임금 많이 올려달라고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실업률이 10월 달에 3.7까지 올라갔는데요. 뭐야? 9월 달에 3.5%였죠. 미국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미국 가계저축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9월 달에 3.1%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가계저축률 3.1%가 뭐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소득은 별로 안 늘어나는데 지금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축률이 낮아진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정부가 돈들을 다 쓰고 있거든요.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일자리 찾아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일자리 찾아 나오면 실업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은 미국 임금도 많이 안 오를 것 같습니다. 그 FOMC가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단행을 했는데요. 그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보시나요?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네. 너무 늦었다. 어, 예, 저는 이번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에 인플레를 너무 가소평가했고요. 네. 지금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작년에 그 물가는 올리고 작년부터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인플레 일시적이야. 조만간 2%로 떨어져.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예, 그러다가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뒤따라가지고 금리 과감하게 물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가계 기업 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과감히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잘못 대응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인플레가 높기는 높습니다만 너무 또 과민 반응하지 않는가. 예. 그분이 경제학을 제대로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이라면요. 예, 저는 뭐 작년에 이런 식으로 대응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강대 경제대학원에 입학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내년 금리 경로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예, 저는 시장 금리는 이미 정점을 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10년 국채는 4.2% 올랐고 우리 10년 국채도 4.6% 올라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할 텐데 이제 추세는 시장 금리는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은 연준의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춰요. 네, 그리고 시장 금리가 더 떨어지면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뭐 연준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인하 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잡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좀 인하될 것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금리가 인하되면은 자산 시장들이 또 활기를 조금 띠잖아요. 네.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시장이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좀 활기를 띠게 될 텐데 그 이전에 한번 충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요. 다른 말로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네, 그런데 내년 1, 4분기까지는 이미 금리는 떨어졌는데 시장 금리 떨어지냐. 금리 떨어진 것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져 버리면요. 네. 자산 가격이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물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저 금리는 떨어질 텐데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더 많이 떨어져 버리면은 자산가격이 한 번 더 떨어지거든요. 그게 아마 내년 1, 4분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올 3월 달에 어떤 한 대표적인 일간 신문에서 저를 그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또 어떤 분을 대세 상승론자로 비교해 놨더라고요. 저는 뭐 집값 떨어진다, 그분은 오른다 이렇게 비교해 놨던데 요새는 뭐 대세 상승론자는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럽니다만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또 사람들이 집값 오른다. 그렇죠. 이런 전망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보니까 금리보다는 금리가 초기에 집값을 영향을 미치지만은 6개월, 12개월 후에 갈수록 경기가 더 영향을 미쳐요. 경기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지 순환 변동치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서야 꺾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수님?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네. 통계청에서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의 경기를 판단해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서야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경제가 1972년보다 11번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그게 한 번 떨어지면 평균 19개월 떨어집니다. 이제 경기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도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은 일시적으로 주가도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고 집값은 더 후행하니까 집값은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먼저 선행되니까 이미 좀 반영이 돼서 예. 내년에 박스권이라고 좀 예상을 하신 거고 한 번 더 이제 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더 떨어질 거다. 이제 예. 하락 국면의 초입이다라고 보시는 예. 거죠. 지금 저 주가는 안전이고 주식시장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어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집값 평가해 보니까요.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 있고 지금 하락 국면 초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미 주식시장은 작년 6월에 정점을 치고 지금 1년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사이클상 거의 추세 밑으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고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집값은. 집값은 더 밑으로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집값이 안정되는 건 좋은데 너무 큰 조정 국면을 맞이한다면 한국 경제에도 위기 아닐까? 이거 어떻게 좀 나라에서라든지 국가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좀 염려되는데요. 예, 집값이 급락하면 사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가계 대출 중 7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고요. 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집값 상승 후기에 우리 저 20, 30대가 집을 돈 빌려서 많이 샀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시기죠. 네. 이 정부가 자산 가격을 연착륙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은 오를 때는 펀더멘털을 가대평가하지만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서요. 네. 집값도 지금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 뭐 조만간 뭐 급락하면서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설 거예요. 근데 정부가 뭐 어느 정도 뭐 규제를 안 해가지고 이걸 조금 정도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일간신문 보니까 일면 머리 기사가 뭐냐면은 부동산 찔끔찔끔 규제해가지고는 집값 하락폭 더 키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던데요. 규제는 안 할 때는 가감해야 됩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제가 생각해도 뭐 이렇게 하면은 경착륙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집값은 사실 연착륙한 게 좋죠.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73%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떨어지면 그만큼 가계가 힘들고 또 부동산이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더 많이 위축되죠. 영끌한 젊은이로서 되게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근데 또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다시 또 외환시장 얘기로 또 돌아가면은 1,400원 중반 대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요즘엔 1,30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예. 근데 내려오는 건 사실 되게 좋은 흐름이라고 보이는데 너무 롤러코스터처럼 변동되니까 이게 또 어떻게 위협 요소로 봐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환율이 좀 안정적이면 좋은데요. 네. 이것도 뭐 하나 가격이니까 네. 뭐 심하죠. 예, 그리고 또 우리 환율은 다른 나라 환율보다 변동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에서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 44%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워낙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나쁘면 우리 환율 크게 올라와 버리고 우리 돈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좀 좋아지면 또 급락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환율이 뭐 1,430원까지 갔다가 뭐 최근에 1,310원까지 또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그런데 뭐 점차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게 뭐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차, 경상수지, 뭐 중국 위안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미 달러 지수거든요. 우리 원 달러 대 원화로 표시되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면 우리 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돈 가치는 오르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달러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 통화 지수에서 달러 지수가 뭐 10월 달에 115까지 갔어요. 지금 106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달러 지수가 115로 거의 정점을 쳤다. 이미 떨어지는 과정이 전개되는데
저는 앞으로 2, 3년에 걸쳐가지고 달러 지수가 한 30% 정도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본 거는 국제 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효환율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해 보니까 지금 달러 지수가 10월 말 경우로 보면은 한 34% 정도 가대평가됐거든요. 그게 해소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폭은 있을 때 추세로는 1,430원에서 이제 뭐 1,250원 정도에 접근해 가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가장 주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